근데 조정은 나오긴 하겠죠. 이게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올라서 그냥 단순히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10% 빠진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조정은 나오니까 그거는 염두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올해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AI를 보는데, 거기 중심은 로봇인데 로봇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왜 잘할 거라고 보냐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요즘에 아주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와 완전히 그냥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화랑일 줄이야. 네네. 특히 이제 연초다 보니까 뭐 작년에 이제 산타랠리 좀 얘기하던 것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순식간에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와, 지금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강세장은 뭐 계속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네. 그런 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뭐 5천을 네. 가더라도 올해 뭐 상반기에 뭐 4,500 가고 뭐 5천 가고 뭐 이런 이제 계단식을 예상을 보통 하는데, 불과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네. 며칠 안 돼서 4천 지금 500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5천 그냥 금방 가요. 5천은 그냥 여기 10%가 오르면 5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시장 전문가들도 강세를 대부분 예상하는 거는 뭐 방향은 일치하는데, 너무 빠른 숫자에 지금 다 당황하고 있다. 근데 그걸 이끈 게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가 너무 세니까. 근데 사실 지금 미국도 보시면요, 엔비디아 별로 안 좋거든요. 좀 지지부진해요. 네. 뭐 AMD도 그렇고 미국 M7도 별 볼 일 없고 최근에는. 근데 미국에서 유독 좋은 섹터가 메모리 반도체, 그 마이크론, 네. 이런 기업들은 막 연일 폭등하고 있어요, 주가가. 근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하는 국가니까 그 기업들이 강하면 한국 코스피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미국만 봐도 메모리가 강하다는 건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적응을 좀 못하고 있다.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시총이 뭐 엄청나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움직이면 당연히 지수는 가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상승을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나 뭐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좋았던 게 그거잖아요.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제 공약도 했지만 이제 코스피 5천 만들겠다, 뭐 네. 상법 개정 이런 걸 했고, 사실 이제 저번에 작년에 뭐 대출 규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 주식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정부 정책은 딱 그게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주식만 해라. 주식해라. 되도록이면 국내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정책이 어쨌든 이제 먹히긴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 올라간 게 있고, 또 뭐 트럼프부터 전 세계가 약간 돈을 좀 너무 많이 풀잖아요. 재정 제출. 이거는 사실 모든 자산이 다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키니까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작년 9월부터 하나가 더 나온 게 이제 그 반도체가 갑자기 그 공급 부족 사이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옛날에 아마 아시겠지만 그 샘 알트만이 한번 한국 왔다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반도체 우리 좀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인 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만드는 물량에 거의 한 70%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연간 생산 물량을 70% 자기한테 네. 달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때 다들 이제 좀 벙쪘죠. 이게 맞아요. 뭔 소리지?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 달리더니 네. 그게 허풍이 아니었어요. 샘 알트만만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빅테크의 CEO들이 지금 메모리를 원하고 있고,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저기 그 판교에 나인트리 뭐 이런 호텔에 네. M7의 그 구매 담당자들이 와서 진치고 있대요. 뭐 그런 내용도 네, 들었거든요. 네. 뭐 애플이 지금 메모리 달라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못 구해서 한 이모는 잘렸다 막 이런 얘기도 돌고. 네. 근데 삼성 하이닉스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1년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요, 공급은 좋고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잖아요. 당연히. 무조건 올라가겠죠. 예. 근데 그 가격 상승폭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1년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갈 분기마다 오를 거 뻔한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분기로 하자. 근데 저게
그 빅테크 고객사들은 우리 1년 계약하자. 대신에 내가 환불 무슨 일 있어도 환불은 안 하게 해줄게. 그냥 네. 무조건 보장해줄게. 1년 물량을.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하이닉스는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이렇게 호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소문 나니까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그냥 눈치 보고 있던 구매자들도 큰일 났다. 빨리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사이클이 갑자기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9월부터 시작했는데 12월 지나서 1월 딱 스타트 끊자마자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목표 주가를 막 올리고 있고 얼마 전에 시티증권이 1월 2일 날 삼성전자 20만 원을 쓴 거예요. 목표 주가를. 네. 그때 사실 스타트를 끄는 건데 어쨌든 외국계 쪽에서 바라보는 이 반도체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 지금 가격 사이클이 좋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반영하면서 주가들이 따라가는데 주가 상승 속도보다요 이익을 올리는 속도가 훨씬 지금 빨라요. 오히려 주가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만 보면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지만 주가보다 이제 이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은 100% 증가한다고 예상을 딱 올려버렸는데 네. 주가 50% 오르면 주가 못 쫓아간 거잖아요. 그런 지금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익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쨌든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반도체는 뭐 이따 또 한번 좀 네. 여쭤볼 텐데 우선 그러면은 지수가 좋지만 사실은 반도체가 좋은 거라 맞아요. 반도체 아닌 것들은 지금 어떠냐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작년에는 그 주가 오를 때 보시면 그 흔히 조방온이라 그러잖아요. 네. 조선방산, 뭐 원전, 변압기 이쪽도 같이 갔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물론 이들이 뭐 엄청 빠졌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가 랠리 보이는데 딱히 그 시가총액이 큰 거 중에서는 파트너가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냥 반도체가 독주하는 건 맞고 그나마 이제 반도체 파트너가 지금 약간 됐던 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네. 그나마 자동차 괜찮은 게 이번에 CES 2026에서 그 현대차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공개했잖아요. 아틀라스라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AI를 여기다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AI를 구글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하루에 얼마 올랐더라? 14%가 올랐어요. 네. 하루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오른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 보면 그냥 로봇 테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빼고는 확실히 로봇이 좋고 나머지 섹터들은 좀 되게 좀 재미는 없어요. 좀 답답하고 2차 전지도 한참 좋았다가 그 배터리 계약 해지권 나오면서 좀 네. 빠지고 있고 그다음 조선방산 변압기 원전도 뭐냐면 이렇게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소비주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 때문에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엔터나 드라마나 이쪽도 한한령 해제가 좀 늦어진다 뭐 이러면서 다시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도 네. 최근에 분위기는 좀 괜찮았는데 또 연초 이후로 이렇게 뭐 반도체가 너무 세서 그런지 몰라도 바이오가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좀 빠져버리는 악재는 아닌데요. 어쨌든 좀 힘을 못 내고 작년에 또 되게 좋았던 섹터가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화장품 이쪽 섹터도 연초 들어와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이들을 팔고 지금 반도체 사는 거 아니냐 살려고.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가 한마디로요. 그 수급을 다 이 로봇주 빼고는 모든 수급을 다 돈을 빨아들이고 지금 다 빨아들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빠져야 다른 기업이 좀 숨통이 틀 수 있는 약간 지금 그런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제 항상 뭐 이런 기세가 막 올라갈 때 보면 네. 꼭 나오는 얘기가 이거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급등이다. 이것도 네. 조정 온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뭐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 완전 뭐 다 전멸됐다 막 맞아요.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거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조정 오지 않냐. 뭐 이런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조정은 나오긴 하겠죠. 이게 뭐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게 이게 기업들 특히 미국도 그렇고 엔비디아 올라갈 때 사이클 보면은 이 주가가 보통 한 2배 오르고 나서 또 거기서 한 10에서 20%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노이즈가 나와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올라서 그냥 단순히 빠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여기서 10% 빠진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근데 언제든지 조정은 나오니까 그거는 염두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제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올랐으니까 결국 빠지겠지 하면서 이걸 팔고 좀 덜 오른 걸 가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초강세장이고 한 번 주도주는요
계속 끝까지 주도주예요. 되도록이면 이게 삼성 하이닉스 같은 이제 주도주에 머물고 계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예전부터 이제 주가가 이 바닥부터 따지면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 사이클 보시면 사실 결론은 뭐죠? 아무리 조정 중간에 나왔어도 그냥 엔비디아에 붙어 있는 게 정답이잖아요. 뭐 최근에 약하다 하더라도 뭐 미국의 M7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주도주가 쉽게 무너지는 법이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주도주에 항상 1등만 투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1등만이 모든 걸 다 가져가요, 사실은. 예. 이게 미국도 승자 독식 제도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M7하고 기술주 갈 때 나이키는 반토막 나고 못 오르는 기업은 계속 처참하게 빠지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결국 이런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못 오른 기업들이 한 번 중간중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단기 사이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수익은 1등주, 주도주에서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히려 만약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뭐 쫓아가긴 좀 어렵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현금을 좀 아껴 놓으셨다가 반도체에 계속 집중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나. 아니면 반도체랑 파트너 될 것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반도체만 혼자 독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올해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어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자동차가 지금 로봇주로 좀 변신했잖아요. 뭐 네. 그런 것좀 자동차도 있을 거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좀 비만 치료제 좋게 보거든요. 비만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원래 항암제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비만 치료제가 이제 역전하고 있대요. 시장 크기 자체가. 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몇몇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반도체가 뭐 혼자 독주해도 성장하는 기업들은 결국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파트너 될 것들을 몇 개 좀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들어가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많이 빠져서. 뭐 싸 보이니까 네. 언젠가 오르겠지. 요런 거는 그냥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셔야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보면 굉장히 포모를 더 느끼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어쨌든 되도록이면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올라가도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르면 또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지수 상승이 올 건데 오면 다른 것들도 결국에 다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대략 이렇게 봐도 될까요? 한 번씩은 다 순환은 해요. 순환은 하겠죠. 하는데 네.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 상승률을 쫓아가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저는 다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 저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쨌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들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끌고 왔고 작년에도 보셨잖아요. 작년에 조방원 또 특히 정부 정책 수혜받은 것 중에 하나가 증권주 이런 기업들이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러면서 지수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장을 결국 못 보여주면 아무리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그 업종이나 기업은 좀 오르기는 저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 두고 뭐 그걸 다 정리하고 옮기거나 이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둔 상태에서 네. 뭐 추가적인 투자를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일부만 좀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발을 좀 걸쳐놔라.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어쨌든 시장에 좀 좋은 그런 시그널들이 있었던 것도 올해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된다. 올해 주총부터 해서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법이 바뀐 게 올해 조금 현실화로 좀 뭔가 좀 바뀔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올해 시장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올해 악재가 별로 없네요. 악재가 딱히 지금은 없고요. 근데 약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진폭을 보면 좀 상고하저 같아요. 상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반기는 딱히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주가가 너무 이제 과격하게 오른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갑자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 악재 아니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친 것처럼 다른 나라를 또 타겟해 버린다. 그럼 시장이 또 놀래겠죠, 한 번은. 네. 근데 그런 정도의 악재만 아니라면 상반기에 크게 나올 만한 그런 좀 악재성 재료들이 이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변수는 없다. 네, 예측 지금은. 변수 없어요. 근데 혹시 나오면 이제 그게 충격을 주겠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반기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왜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조금 안 좋게 보냐면 IPO 있잖아요.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이 좀 하반기에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의 스페이스X 여기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이 예고돼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얘기 나오거든요. 많게는 1,500조까지.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지금 챗GPT 만든 오픈 AI. 네. 오픈 AI가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 달러에서 한 800억 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800억 달러면 시총 1000조 넘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2000조. 거기다가 또 엔트로피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AI 기업인데 여기가 한 400조에서 500조. 합치면 2500조 정도 나와요. 크기. 네. 이 세 개 기업이 올해 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상장이 예고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어떤 대규모 공급이 일단 발생하면 신축이 생기면 옆에가 흔들리죠. 흔들려요. 예, 똑같아요. 주식도 이게 갑자기 이 두세 개가 덩치 큰 게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그럼 수급이 글로 빨려 들어가요. 그럼 당연히 공급이 느니까 주식시장이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21년도에 미국장이 그렇게 날아가는데 21년도에 한국장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때 우리나라 IPO가 너무 많았어요. 당시에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페이 뭐 기업들 되게 많이 그때 아마 크래프톤도 했던 것 같고 22년 1월 시작하자마자 첫째 날 LG엔솔이 상장하고 네. LG엔솔은 100조짜리 회사가 그래서 주식시장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스페이스X가 상장하니까 우주항공주가 가는 건 좋은데 나름 이게 내심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 저게 좋은 이슈가 아닌데 주식시장에 우리나라도 좀 몇몇 굵직한 기업들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K뱅크 같은 거. 그다음 네. 무신사 아시죠? 무신사. 네, 네. 무신사도 올해 아마 상장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총이 아마 10조액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덩치 큰 회사들이 한국에도 이제 몇몇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찌됐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에는. 공급이 줄어야 좋은 건데 그래서 하반기는 저는 그 IPO 이슈 때문에 조금 이거는 예정이 좀 돼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반기 안에 지금 지수가 뭐 4,500을 뭐 뚫었기 때문에 뭐 이제 5,000은 진짜 현실화돼 있지만 네. 뭐 꽤 유의미하게 좀 어느 정도 지수 기준으로 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저는 일단 5천은 한번은 볼 것 같아요. 지금 기세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가 너무 이게 그렇죠. 이익 성장이 너무 가파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주가가 쫓아가지만 아직은 다 못 쫓아갔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만 이제 확인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올해하고 내년의 실적을 보면 삼성 하이닉스 지금 주가도 비싼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PER이라 그러잖아요. 네. 이익 대비 몇 배냐. 근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 아니고 호주의 맥쿼리 증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PER을 계산해 봤더니 하이닉스가 3.8배. PER이요? PER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PER 이렇게 3.8면 올랐는데.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네. 삼성전자가 한 5.7배. 지금 왜냐하면 기준으로. 이익이 너무 많이 늘 걸로 지금 보는 거예요. 순이익이. 네. 그 정도 이게 근데 믿기질 않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 우리나라 가능한가요? 증권사랑 괴리가 너무 커요. 네. 근데 일단 두고 봐야죠. 그거는 뭐 무조건 믿으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맥쿼리나 시티 같은 데서 보고서 내는 거는 외국인들이 보거든요. 그걸 믿고 투자해버려요 그냥. 그게 맞냐 안 맞냐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 하이닉스를 미친 듯이 사는 게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이거 아직도 싼 거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사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상반기에 좀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뭐 지금보다는 저는 더 시기열을 조금 더 넓혀보면 어쨌든 지금보다 더 높은 삼성전자 주가, 하이닉스 주가 또 코스피도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말만 해도 환율 얘기들 막 나오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그런 얘기가 조금 잠잠하거든요. 네. 뭐 어쨌든 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뭐 당장 주식 시장의 환율의 영향 이거는 뭐 크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 환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환율이 오르면 원래는 안 좋았죠. 네. 원래 항상 그렇지만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달러 대비 그건 우리나라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공식이죠. 환율 오르면 주식 팔아라. 네. 안 좋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안 맞죠. 환율 올랐는데 주가 지수는 더 날라갔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이제 여러 뭐 매체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 기업들 또 거기다가 이 국가기관도 똑같아요.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샀어요, 사실. 많이 산 건 맞고요. 작년에 미국 주식 산 게 여태까지 미국 주식을 제일 많이 산 연도가 2021년이래요. 네. 그거보다 50% 더 증가했대요. 작년에 산 물량이. 네. 얼마나 많이 산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이제 달러보다 더 많아 버리니까 나가는 돈이. 그래서 환율이 그래서 정부가 대책 나온 게 그거잖아요. 국장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미국 주식을 많이 하니까 환율 방어 목적으로 그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리턴 하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테슬라 1,000만 원 벌어서 250제 하고 750에 22% 떼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세금 한 100 얼마 나가잖아요. 그거 국장 투자하시면 계좌 만들어서
예, 세금 면제해 주겠습니다. 1년인가 유지하면 네, 맞아요. 빼준다고. 예. 근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하진 않겠지만 이게 세제 혜택 무시 못 하거든요. 재테크의 제일 기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라도 돌아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갖고 있는 그 개인 투자분들의 금액이 한 260조 된대요. 네.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진짜 5%만 해도 얼마죠? 5%만 해도 한 10조가 넘잖아요. 만약에 5%만 돌아온다고 네네. 가정을 하면 10조 넘죠. 10조만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 미국장 하시는 들어와도. 분이 들어와도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10조면 진짜 그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그 매월 개인 투자분들이 1조 가까이 산다는 얘기인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되면 또 환율도 안정화되겠죠. 일부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이닉스가 작년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거든요. 그럼 그게 경상수지 흑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 또 세계 채권 지수에 4월부터 들어가니까 세계 채권 지수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좀 사야 돼요. 네. 일단 이건 의무적으로 사는 네. 거죠. 요 물량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 저는 그 올해 환율은 더 안정화될 거고 그리고 환율과 지금 어쨌든 주식시장의 관계가 좀 깨지긴 했지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식 자체는 그런 걸 종합하면 올해 환율은 어쨌든 주식시장에는 플러스 효과를 좀 주지 않겠냐. 작년에는 사실 별개로 움직였지만 네. 환율이 좀 안정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고환율 기조가 깨질 것 같진 않아요. 뭐 옛날처럼 뭐 1,200원 가는 거는 어렵고 뭐 1,400원 초반이나 1,300원 후반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별 악재가 없다. 이렇게 네, 좀 당분간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뭐 진짜 예상 못한 무슨 전쟁이나 뭐 이런 거는 네. 어차피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걸로는 지금 어쨌든 시장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가장 뭐 관심 높은 거는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쪽인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13만 전자 얘기하지도 못하고 14만으로 막 가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20만 간다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갈 수도 있다고도 보시는 거죠? 우선 지금은 갈 어떻게 수도 보세요? 있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까 이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계 증권사의 그 이익 전망치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건 나오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3.8배 뭐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CT만 얘기해드리면 CT증권이 1월 2일 날 보고서 낸 게 그게 좀 크긴 컸어요. 거기서 나오고 나서 그날부터 날아가 버렸거든요, 주가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얼마로 추정하냐면 90조. 90조 원이면 작년보다 2배 는 거예요. 이것도 많잖아요. 근데 CT는 155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못 쫓아간 거예요, 사실은. 네. 아직까지도. 그럼 지금도 싼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제 900조 가까이 되거든요. 900조인데 이게 나눠 보세요. 900을 그 155조로 나누면 얼마 안 되네, 진짜. 그러니까 PER이 한 6배밖에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만 보면은 이거 13만 원도 그러니까 그냥 이건 단순하게 그냥 제가 이익이 진짜 나온다면 네. 155조가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싼 거죠. 그렇죠. 사실 맞죠. 네. 근데 그거를 시장 참가자들이 진짜 그 정도 나올까? 이제 아직은 100%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변동성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가 간다 안 간다 모르고요. 이제 곧 실적 발표할 텐데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숫자를 보면 이게 숫자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면 CT증권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나오겠죠. 이게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보는 게 좀 맞았구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20만 원 가는 쪽에 좀 베팅은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외국인들이 베팅하고 있어요. 뭐 제가 간다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일단 CT증권의 그 어떤 보고서를 만약에 좀 공감을 하신다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AI 수요가 좀 폭발하는데 젠스당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번에 CES에서 메모리 공급 병목 현상이 너무 심각하대요. 뭔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싶어도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너무 극심하게 좀 부족하다. 수요는 많은데 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현장에서 바라보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뭐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뉴스 보고 보고서 보고 이걸로 판단하는 거지 감은 안 오는데 젠스당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실제 그
그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회사들이 오죽하면 거기 판교에 와가지고 거기서 장기 투숙하면서 그거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게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좀 심각할 정도로 공급이 없구나. 그러니까 CT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예, 그 전망치를. 그래서 AI 수요, 그 공급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많이 늘릴 수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더 늘리고 싶으면 이 공장 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신규 투자 들어가야 되고 투자하면 또 시간 몇 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작년에 변압기 사이클과 거의 비슷해요. 변압기가 그랬거든요. 네. 만들고 싶어도 지금 만들면 5년 후에 공급돼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변압기 수요 폭발, 공급은 없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막 날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메모리가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고 있다. 그래서 20만 전자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20만 전자 간다고 해도 지금 나오는 그래봐야 숫자가 뭐 PER로 치면은 뭐 비슷한 거죠. 그뭐 한 10배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적정 가치가 정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매일 놀라고 있고 외국인도 충격받고 있고 어쨌든 지금 20만 원 가는 것도 뭐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네. 상황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당연히 한 번에 20만 원까지 네, 가지는 그건 않겠죠. 아니죠. 물론 이제 네. 중간에 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본다면 20만 원도 과한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 그 영업이익이 나올 거냐인데 네. 그게 대부분이 지금 D램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HBM 뭐 납품을 하는 건 아니니까. HBM도 이제 근데 이제 거기 조건 요즘에 나오는 건 뭐냐면 HBM4는 엔비디아 어느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 20% 정도. 대부분 하이닉스인데 원래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플러스 효과가 있고 삼성 그리고 HBM이 지금 수요가 이렇게 좀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그 원래 HBM도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좋아진 게 그 AI 수요가 많은 것도 있는데 중국에 지금 트럼프가 좀 큰일한 게 얼마 전에 중국에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칩을 수출하는 거 허용시켜 줬어요. 네. 근데 HBM 그 H200에는 HBM3E 그 제품이 8개가 탑재가 된대요. 네. 이게 HBM4 전에 가장 최신 HBM이 이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요, 실제로. 근데 이게 중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업체들이 이거 받으려고 좀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H200 좀 달라. 이제 우리 허가를 받았으니까 쓰겠다. 네. 그러니까 이 주문량이 지금 폭발하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 또 HBM3를 또 공급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이거 물량 또 만들어주면은 다른 일반 D램 있잖아요. 네. 이거 만들 시간도 없어요 또. 그럼 여긴 또 공급이 주니까 어떻게 되죠? 여긴 또 가격 또 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 무한 좀 너무 이제 긍정론이긴 하지만 무한해서 이렇게 이쪽이 터지니까 이쪽 하느라고 또 여긴 공급 안 돼서 여기 또 가격 오르고.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너무 좋은 그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까지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HBM4도 나올 거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HBM4는 아직은 좀 양산은 아니지만 내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에 어쨌든 양산을 해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루빈이라는 칩이 나오거든요. 네. 엔비디아 이제 거기에 공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성능이 훨씬 좋고 HBM4는 더 만들기가 더 어려워요. 공급은 더 늘리기가 또 어렵고 계속 선순환 사이클이 이어지는데 삼성전자도 이제는 HBM4도 같이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젠슨왕이 했던 말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삼성한테 굉장히 호재거든요. 삼성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HBM보다는 일반 범용 D램이 좀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동안 안 좋았는데 지금 그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추론은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챗GPT한테 그냥 물어보면 얘가 답을 되게 빨리 하긴 했어요. 그냥 딱 질문하면은 네. 틀린 말이라도 금방 합니다. 네. 그 옛날엔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물론 이제 선택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요새는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여기 몇 번 돌아가죠. 사고 모드가 있어요. 맞아요. 심사숙고해서 답변하는 거. 그게 생각을 한 20번 한대요. 20번 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느라고 지금 내가 생각했던 거 저장하고 생각했던 거 또 그러겠네요. 저장하고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많이 줄어든 대신에 추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는 것들을 저장시켜 놔야 돼요. 옛날엔 그거 없어요. 그냥 옛날에 그냥 HBM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이런 메모리까지 저장하는데 HBM에 하면 굳이 HBM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좀 싼 일반 D램이나 낸드에 저장시키면 돼요. 장기 기억은 낸드. 낸드는 뭘 하냐면 낸드도 왜 좋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하고 챗GPT가 했던 대화들을 그 옛날 같으면은 그냥 대화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얘가. 네. 근데 지금은요, 이 낸드 기능을 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추론 기능이 들어가면서 나랑 과거에 했던 대화도 이제
저장을 기억을 하죠. 하죠. 예. 네네. 이거는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 비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청했을 때 내 옛날에 했던 얘기 있잖아. 그럼 얘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그게 낸드. 그 다음에 지금 당장 20번 막 생각하는 거. 이건 D램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D램과 낸드 수요가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고 오늘 그 CES 2026 그 기조 연설에서 젠슨이 이 얘기를 직접 한 거예요. HBM만 필요한 게 아니라 D램, 낸드 이렇게 세 개로 계층화돼서 메모리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네. 이거는 삼성한테 너무 좋은 그림이죠. 젠슨왕이 한 얘기예요, 실제.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한테 너무 좋은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고 20만 원이 진짜 허풍은 아니다. 이렇게 네. 좀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건 맞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하이닉스에 견줄 수가 없었잖아요. 하이닉스가 2배 오를 때 삼성은 옆으로 기고 있었으니까 HBM 수혜를 네. HBM 수혜를 1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AI 사이클 왔는데 엔비디아 타고 그 하이닉스 갈 동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나셨죠. 이건 도대체 뭐냐 그랬는데 AI에 이제 범용 디램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반대의 역전 현상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훨씬 높고 삼성은 아직까지는 범용이 좀 높거든요. 근데 지금 범용 디램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고 범용 디램 가격이 폭발하니까요. 이익률이요. HBM을 지금 이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얘기를 저도 봤어요. 네, 그러면 이건 삼성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된다. 네. HBM. 그리고 삼성이 조금 그 반도체 공장이 여유가 좀 더 많아요. 하이닉스보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러니까 족족 만들면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조금 더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상반기 지금 구조 자체는 하이닉스가 그렇다고 안 가는 건 아닌데 이 구도 자체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해진 그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에도 미국 빅테크들이 결국에 뭐 데이터 센터든 계속 AI 관련된 투자를 늘릴 거라는 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예, 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심은 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오라클도 있었고 왜 너네들 돈은 못 버는데 왜 투자만 하냐 이랬는데 지금 CES 2026에서 젠슨왕 또 AMD의 이사수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컴퓨팅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정말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팅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는 얘기죠. 리사수 CEO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멘트 중에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은 좀 멘트가 뭐냐면 그 했던 얘기 중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구촌에 50억 명이 매일 AI를 쓸 거래요. 뭐 쓰겠죠 언젠간 다. 네. 뭐 시간은 걸리더라도 50억 명. 지금 챗GPT 쓰는 사람이 한 9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50억 명 갈 수 있고 우리 스마트폰 시장 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모두가 쓸 텐데 그 매일 AI를 쓰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 볼 때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 데이터 센터예요. 일반 데이터 센터는 AI 데이터 센터랑 달라요. AI 전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그 냉각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케이블도 연결해야 되고 AI 전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데이터 센터로는 AI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새로 다져야 돼요. 근데 그걸 짓는 게 한 동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짓는 게 아니고 미국 짓죠. 네. 저 사우디 짓죠. 아랍에미리트 짓죠. 중국 짓죠. 다 진단 말이에요. 50억 명이 써야 되니까. 이 수요가 저도 그냥 머릿속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요인지가 계산이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요가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2008년도에 아이폰 내놓고 주가 올라간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 궤적을 봤죠.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1등 애플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때 물론 애플만큼은 못 갔어도 삼성이 점유율은 그 갤럭시 1등 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때 꽤 의미 있게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회사들, 앱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결국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은 뭐죠? 카카오잖아요. 카카오도 물론 그때는 비상장이지만 기업 가치가 엄청 커졌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도 그걸 편성해서 주가 엄청 오르고 이 거대한 AI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반도체거든요. 네. 반도체인데 또 어떤 승자들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스마트폰 사이클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좀 그 사이클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거기에 주도주가 얼만큼 갔는지 그런 걸 공부하면 AI 사이클에서 이
주가 많이 올랐다고 저는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 사이클이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쨌든 편승을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 중심은 어쨌든 저는 좀 메모리 반도체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확실하게 갈 것 같은 거는 반도체라고 보면 네. 이 반도체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단기간에 지금 좀 올랐으니까 조금 이거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말고 거기에 납품하는 뭐 이제 소부장 업체나 이런 곳들로 이제 눈길을 돌려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이만큼 오른 건 아닌가요?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못 올랐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셌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 생각보다는 못 올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삼성 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돼요. 네. 지금 왜냐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투자 사이클은 분명히 올 거니까 이 효과가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순환매가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저는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소부장 ETF도 있잖아요. ETF도 있고 뭐 직접 기업을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니까 네. 예, 옥석 가리기는 좀 하실 필요는 있는 게, 이 세 개 중에서는 그래도 장비가 잘 낫습니다. 장비. 왜냐하면 장비 투자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나서 장비가 있고 되고, 그리고 나서 장비가 있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죠. 그때 부품하고 소재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장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이제 장비부터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소부장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좀 주목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부분을 사람들도 알 거라서 장비가 지금 먼저 좀 튀어가나요? 아니면 일부 어떤 상황인가요? 오른 것도 있고요, 안 오른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도 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막 보면 반도체 공정이 되게 복잡하죠. 웨이퍼 동그란 데다가 거기다 그렇죠. 막을 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을 입히는 게 보통 증착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부터 갔어요. 그거 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되게 약간 그 조각하는 거랑 비슷하대요. 이게 뭐 소재를 입힌 다음에 깎아야 돼요. 깎고 또 쌓고 또 깎고 쌓고 또 깎고, 그리고 씻어내고. 네. 요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반도체 공정인데, 그럼 그게 뭐죠? 아까 증착, 깎는 거를 식각이라 그래요. 네. 식각 장비 있고 씻는 거를 세정 장비. 얘네가 기본 세트거든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만큼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식각, 세정, 뭐 이런 증착 장비 위주로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가 올 한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올 한 해는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제 네.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현실화가 현실화되는, 되는 그걸 기반으로 또 한 번의 뭐 기대감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과거 가격 기준으로 비싸다 싸다를 논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어쨌든 반도체가 주력이라고 얘기는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도 아까 좀 잠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선 올해 주목해야 될 섹터 뭐 몇 가지 꼽아주신다면 뭐가 좋을까요? 이제 올해 좋아질 게 뭐냐면 이제 숫자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기대감이 좋아지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숫자는 아니죠. 아직까지 뭐 돈 버는 그렇죠. 사업은 아니니까. 마치 그 로봇 회사들을 보면 배터리가 기억나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전기차 처음 2020년에 네.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그때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거나 그런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당시에 숫자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그때 많이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규모 수주도 받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올랐는데, 어쨌든 로봇도 뭐 실적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뭐 실적이 나오긴 어려운데 뭐 수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대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시작을 하고 양산을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네.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피지컬 AI가 그냥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만 보고 아직은 이제 좀 검증은 안 됐는데, 올해는 이제 진짜로 이제 현실로 오는 거죠. 실제로 로봇을 만들 거고, 그런 것들이 공장에도 일부 투입이 될 거고. 그 현대차도 그 미국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실제로 이제 양산을 해서 올해 공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제 그 실제 조립하는 거죠. 예, 자동차를 네. 조립하는데. 근데 현대차가 저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AI를 보는데 거기 중심은 로봇인데, 로봇 쪽에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왜 잘할 거라고 보냐면 이 로봇이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공장에 가서 뭘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훈련을 해야죠. 우리 인간도 똑같잖아요. 자동차 공장에서 내가 조립을 할 건데 어떤 배경 지식도 없이 어떻게 해요? 다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입해서 이제 만들면서 점점 숙련공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 분야에 거의 신이 되는 거죠, 나중에. 네. 로봇도 비슷하거든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는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차 아닙니까? 현대차는 지난 몇십 년간 자동차 조립하는 회사예요. 네. 그죠?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그렇죠. 있어요. 뭘 만들고 네. 끼고 하는 데이터는 맞아요. 너무 많죠. 그런 물리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되게 유리해요. 어떤 회사보다. 그러니까 미국에 피겨 AI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기업 가치 한 40조 정도 되는 로봇 회사인데 그 회사가 BMW의 로봇을 몇 대 테스트 용도로 납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BMW 한다고 해서 그 기업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 네. 그 기업은 단점이 뭐냐면 그런 물리 데이터가 적어요. 아니 공장에서 그걸 해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를 조립해보고 물론 실생활에서 뭐 약간 학습시킬 수 있지만 공장 데이터는 아무한테나 공개도 안 합니다. BMW도 데이터 안 줄 거예요 아마. 네. 이거 자기 노하우인데 줄 리가 없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가 되게 유리한 거예요. 이 테슬라도 직접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가 갖고 있는 그 물리 데이터 이게 저는 일단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현대차 거잖아요. 네. 같은 회사예요. 결국 자회사고 이게 현대차가 힘들어지면 계속 돈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직 엄청 적자를 많이 봐요. 적자를 보는데 일반 기업이었으면 그냥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옛날에 소프트뱅크가 넘긴 걸로 알거든요. 네. 이거 이제 계속 적자 보고 2020년에는 언제 로봇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거 로봇 몇 년 후에 될 거니까 아예 무한정에도 돈 넣을 수는 없으니까 현대차가 그때 그래서 1조 주고 사간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현대차는 그 언젠가 다가올 미래 로봇 산업 그리고 이거 우리 자동차 공장에 투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산 건 맞아요. 지난 몇 년간 보면 적자가 몇 천억씩 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근데 현대차는 돈 잘 벌어요. 잘 벌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유상자에서 계속 돈 줍니다. 네, 최대 주주니까. 그래서 계속 연명한 거예요. 버텨오고. 옛날에 쿠팡도 그랬죠. 요새 쿠팡은 욕을 많이 먹지만 옛날에 손정희 회장이 돈 안 줬으면 사실은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적자 엄청 심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돈 주면서 그 데이터 쌓으면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 지배했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현대차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돈을 줄 수 있는 그 재력도 있고 물리 데이터도 확보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 쪽은 로봇주로 좀 이렇게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반도체 외에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로 보고 있고 결국 로봇이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숫자가 좀 좋아지는 섹터들 있죠. 네. 몇 개 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은 엔터 업종. 엔터 업종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썩 숫자가 안 좋았지만 올해 이제 명확하게 좋은 거는 BTS가 돌아오잖아요. 네. BTS가 3월 20일 이제 컴백합니다. 컴백하고 아마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한 65회 정도 할 것 같은데 65회 정도 하면 티켓값 한 19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보통 한 5만 명 온대요. 이 스테디움 같은 데서 공연을 하면 그러면 매출액이 한 6,500억 나오거든요. 네. 공연만 해가지고 엄청난 숫자죠. 요게 이제 1년에 하이브 매출이 한 2조 되니까 6,500억이고 근데 콘서트 가면 보통 티켓만 사지 않잖아요. 굿즈도 사잖아요. 굿즈까지 하면 8천억 나올 것 같아요. 전체 매출의 40%가 이제 BTS가 컴백하면서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엔터주 좋을 것 같고 엔터주를 좀 주목하시면 또 좋은 거 중에 하나가 하이브만 또 괜찮은 게 아니라 빅뱅도 컴백할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지드래곤이 이제 우리 컴백할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기해버렸어요. 네. 아마 4인 체제로 좀 컴백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빅뱅이 컴백하는 것도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엑소까지 또 컴백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흔히 이제 레거시라 그러죠 보통 요거를 이제 좀 오래된 이 아티스트들이 정말 오랜만에 지금 컴백하는 것도 당연히 이들 기획사들한테는 플러스 효과 생기거든요. 올해 엔터는 숫자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좀 이제 숫자로 올해 좀 괜찮게 보는 게 작년에 안 좋았다가 거기 그 건설업종
네. 건설업종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주가 사실은 이제 뭐 지방도 그렇고 이게 서울만 좋은데 좋긴 하지만 아파트 착공을 못했잖아요 그동안. 뭐 공급도 많이 네. 못 늘리고. 근데 이제 정부 정책도 공급을 좀 늘리는 정책이고 아마 공급 정책이 계속 나오겠죠. 그것도 있고 특히 이제 지방에 요새 전셋값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 전셋값 오르면 아무래도 미분양이 좀 줄 수 있으니까 매매가 오르면서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게 건설업종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은 올해는 건설업황을 좀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착공이 느니까. 네. 착공이 늘면 기본적으로 이게 주택 경기 살아나면서 이 건설사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착공 사이클이 오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동안. 네. 되게 안 좋았는데 결국 저는 어느 시점에선 턴어라운드 올해 한번 하지 않겠냐. 그 시점은 제가 올해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저도 모르지만 턴어라운드 관점에선 작년에 안 좋았지만 건설업종도 엔터처럼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필요는 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약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엔터랑 올해 건설주를 약간 그 다크호스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실적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기업을 좀 직접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좀 네이버도 네. 괜찮게 보는 게 왜냐면요 일단 요새 좀 지표로 몇 개 확인된 게 뭐냐면 실제 쿠팡을 좀 이탈하는 분들이 있대요. 확실히 있더라고요. 있대요. 네. 네, 많이 줄었대요. 네. 이게 좀 그냥 조금 줄고 말면 그러려니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푹푹 좀 빠지는 수치들이 나와서 물론 저러다 또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쿠팡이 지금 하는 행동이 너무 좀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김범석 대표가 와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죠. 안 네. 하고 자꾸만 너무 회피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앱 사용자 수가 실제로 줄고 있어요. 네. 이거는 누구한테 오냐면 네이버한테 오거든요. 그렇죠. 실제 네이버하고 마켓컬리 있잖아요. 여기 지표가 올라왔대요. 실제로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사실 이제 네이버나 이런 올해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좀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많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걸 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시장이 열리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페이팔도 일단 결제 서비스에 스테이블 코인을 좀 도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굳이 뭐로 써야 되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카드 결제도 잘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뭐하러 써야 되냐?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좋은 점은 되게 이게 거래가 간편해요. 중간에 누가 끼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서로 그냥 1대1로 거래하니까 오늘 내가 그냥 전 세계 어디든 그냥 아무데나 송금할 수도 있고 그게 실시간으로 송금되고 비용도 거의 없고 그게 좋고 특히 가맹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소규모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카드 결제를 해서 이게 돈을 지금 못 받잖아요. 며칠 후에 받죠 보통. 네. 이렇게 카드 결제가 며칠 후에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의 유통 속도를 되게 빨리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워낙 잘 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장도 좀 열릴 거라고 보는 게 부동산의 단점이 주식보다 그게 하나 있잖아요. 유동화가 좀 너무 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흔히 토큰화한다 그러죠.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제 부동산 쪼개버리는 거죠. 쪼개가지고 그걸 뭐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지분 있고. 투자할 수 있고 그런 게 물론 이제 일부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올해 블랙락이 그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시장 커지는 걸 보고 그게 미국의 법이 클래리티라는 법안이 네. 있거든요. 그게 통과되면 그게 이제 시행이 돼요. 그래서 블랙락은 벌써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통과될 걸로 보고 미국의 뭐 예를 드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쪼개버리는 거죠. 쪼개가지고 내가 전 세계에서 예, 다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하는데 그럼 빨리 유동화가 돼버리잖아요. 네. 유동화돼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유동화돼서 좋고 살려는 분들도 이거 유동화돼서 빨리 거래를 할 수가 있어 좋고 근데 그 거래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거죠. 기반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에요. 네. 예, 달러 기반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저는 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이버랑 두나무가 괜히 저렇게 합병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거대한 기업들이 서로 약간 네이버도 굳이 네이버 파이낸셜까지 줘가면서 두나무를 합병하려 이유는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거든요. 두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큰 사이클이 요즘에 뉴스 제가 보면은 지금 아직은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은 없어요. 네. 지금은 근데, 없죠. 네, 지금은 없는데 올해 그게 한번 이슈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참 선택의 문제인데 네.
지금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저기. 맞아요. 근데 옆에서 지금 막 안 빌빌빌빌 가는 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조합해.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빌빌 되는 게 많은데 네. 빌빌 되는데 앞으로도 빌빌 될 거면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분명히 빌빌 되는데 얘는 아까 한번 좋아질 제가 것이다. 이게 좋아지는 모멘텀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 부분 담을 필요도 있다. 음. 왜냐하면 올해 작년 삼성전자 이맘때 빌빌 됐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빌빌 됐을 때 그래도 AI 시대가 열리면 반도체 쓸 거고 한번 오겠지. 예. 이제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예측하셔서 어느 정도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 열매를 진짜 너무나 지금 기분 좋으실 거 아니에요. 제일 싸게 네. 샀을 때니까. 그렇죠. 그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니까. 물론 위험하긴 하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요. 네. 약간의 리스크는 짊어져야 돼요. 확인하고 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삼성전자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좀 못 가는 것 중에서라도 아까 현대차도 이제 좀 달리기 시작하지만 현대차도 한참 못 갔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현대차부터 아까 뭐 네이버도 있고 또 건설 또 엔터도 있고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뭐 업종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간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안 가는데 좋아질 게 있다면 미리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일부 뭐 많이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좀 선점해보는 사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 있어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아주 안 좋은데 지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뭐 업종들도 있지만 지금 그나마 반도체 다음으로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지금 로봇 뭐 네, 관련된 로봇, 네. 피지컬 AI라면은 현대차는 항상 저평가다 뭐 항상 맞아요. 뭐 저 PBR 저 PER 뭐 이랬는데 이번엔 좀 유의미하게 좀 바뀔 거로 보세요. 저는 이번에 PER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너무 이제 낮았잖아요. 돈은 잘 버는데 PER이 못 올라가니까 네. 왜냐면 성장을 못 한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뭐 현대차가 성장하나? 맨날 돈은 똑같이 버는 것 같은데 관세 충격이 있어서 네. 재미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테슬라 저렇게 자율주행 잘하는데 현대차 저는 이제 유튜브 볼 때 한 번씩 그 자동차 유튜버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 유튜브가 이제 한 번씩 보는데 그때마다 현대차나 이제 테슬라 얘기 나오면 댓글을 봐요. 그러면 꼭 들어가는 그 댓글들이 몇 개 있어요. 현대차 망할 것 같아. 아, 네. 그런 댓글을 몇 개 봤어요. 근데 1년에 15조 버는 회사가 어떻게 망한다고 생각을 하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죠. 테슬라가 잘하는 그 자율주행 이런 것들 보면 현대차는 지금 차이가 심하잖아요.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 오면 현대차는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ER을 높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돈 잘 벌지만 몇 년 후에 돈 벌 거 없으니까. 네, 없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거죠. 옛날에 노키아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좀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 로봇에서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제가 현대차를 좀 괜찮게 보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옛날에 그거랑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 노키아 다음에 옛날에 그 핸드폰 그 피처폰 시절에 세계 2등이었잖아요. 네. 애플 아이폰 나오고 그때 삼성이 옴니아폰 만들었다가 그냥 사실 망했죠. 망했는데 그 다음에 빨리 따라하기 해가지고 갤럭시 네. S2인가요? 아마 제가 S2인가 아마 그걸로 기억나는데 S2. 그때부터 맞습니다. 히트 쳤는데 네. 그때 너무 잘했던 게 구글 손잡았잖아요. 안드로이드 딱 탑재시켜가지고 원래 삼성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만든 자체 OS가 바다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거 망했죠 사실은. 근데 그때 너무 잘했던 게 구글 안드로이드랑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자존심 버리고 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선점 효과 들여서 결국에 애플하고 양강구도로 둘만 살아남았잖아요. 네. 다른 회사 다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 왜 떠오르냐면 현대차가 구글 딥마인드랑 손잡기로 해버렸거든요. 로봇에서. 두뇌가 중요하잖아요. 로봇도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는데 네. 하드웨어는 어차피 현대차가 알아서 합니다. 두뇌를 뭘로 넣을 거냐. 그게 고민인 거예요. 테슬라는 자기가 두뇌까지 다 하니까 상관없는데 현대차는 두뇌가 없었거든요. 구글과 손잡아서 가겠다. 구글도 좋죠. 우리 소프트웨어 주면 되니까. 구글은 플랫폼으로. 없잖아요. 네. 지금 뭐 피지컬이 없잖아요. 피지컬이 없으니까 네. 현대차랑 하면 너무 좋은 게요. 이거를 안드로이드처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럼 원하는 데다 이제 다 뿌려주면 되거든요. 네. 로봇 오네 우리 줄게. 이걸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죠. 그러니까 둘 다 이해관계가 맞아요. 한 15년 전에 그 약간 삼성전자의 향기가 좀 난다. 아. 안드로이드를 택했던. 현대차가 이제 갤럭시 같은 거 만든 것이다.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 이게 이번에 같이 한 건 정말 네. 저 개인적으로 신의 한 수가 아닐까. 엔비디아도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맞아요. 뭐 팔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태워야 되는데
테슬라에는 안 태울 거니까. 테슬라는 못 하죠. 그러면 결국에 자기가. 전기차 잘 만드는데 중국 차는 또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현대차 결국에 같아요. 현대차밖에 없죠.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도 한국에 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번에 네. 이제 깐부치킨 먹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것도 괜히 먹었다기보다는 다 이해가,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유가 있었고, 현대차는 정의성 회장이 그 자리에 왜 갔냐면 GPU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엘. 네. 요거 5만 장 받기로 합의했죠 그때. 그리고 나서 이게 있어야 구글의 딥마인드를 넣어서 학습을 해요. 학습하려면 GPU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 데이터 확보, 구글 딥마인드 확보. 근데 GPU 없으면 못해요. GPU까지 확보. 그러니까 된 거예요. 이 퍼즐이 다 끝났고. 그래서 현대차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의성 회장이 괜히 간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도 그 자리에 갔던 거는 당연히 GPU 파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자율주행이라 로봇 소프트웨어도 만들잖아요. 플랫폼을 자기는 만들고 있는데 이 몸통이 없어요. 네. 피지컬 A가 없으니까. 근데 놓고 싶은데 고객사가 없어요. 제일 좋은 고객사가 현대차인 거죠. 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러브콜 받은 거죠. 엔비디아 러브콜, 구글 러브콜.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할령이 결국에 풀려야지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엔터 쪽에서 기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랐는데, 네. 요번에 어쨌든 좀 미뤄진다고 하면서 가격이 또 막 조정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한할령은 별 영향이 없을까요? 이게 그거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장은 뭘 원했냐면 지금 당장 해제. 그러니까요. 근데 해제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하는데 중국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해제 안 해주고 지금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해제하는 쪽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내용을 좀 보면 어쨌든 되게 천천히 해줄 것 같아요.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서로.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건 지금 당장인데 좀 늦어지네. 근데 방향은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가가 할 것 같아서 미리 올랐는데 지금 안 하네 그럼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제 엔터주가 급락했어요. 네. 한 이틀 정도 폭락을 했는데 안 하는 거랑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안 하는 거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다시 원위치. 안 좋은 거죠. 근데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하는 거거든요. 속도만 느릴 뿐이지. 그래서 주가 빠졌잖아요. 그럼 다시 네. 기회인 거죠. 그래서 엔터든 또 드라마도 있잖아요. 드라마든 한할령 수혜 받는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실망 매물 나와서 이렇게 빠질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는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할령이 해제되면 제일 큰 수혜는 엔터고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 공연하면 이게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러겠죠. 엄청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언제 풀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그룹한테 단독 공연을 해야 된대요. 이게 중국이 한할령을 한 적은 없대요.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그걸 하는 조건이 1000석 이상이어야 돼요. 무조건 1000석 이상에서 단독으로 어떤 우리나라의 케이팝 아티스트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허용해 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할령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그룹 중에 그렇게 공연한 그룹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올해 중에 어떤 그룹이 그걸 해버렸다. 그럼 이제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올해 될진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가 드라마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만약에 허용이 혹시 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할령 이제 해제가 되는구나. 그걸 신호로 보시고 어쨌든 지금은 해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쪽도 괜찮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브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닌가요? 저는 하이브가 물론 한할령만 보면 최대 수혜는요. 거기에 SM이에요. 네. 원래 SM이 중국 비중이 좀 높아서 SM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한할령 되면 해제가 되면 거기에 BTS가 공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히려 이게 그룹 중에요. 일본인이 들어간 그룹은 못해요. 그것도 한일령 때문에 안 돼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네. 일본인이 혹시 멤버 중에 하나라도 있다. 못합니다. 근데 하이브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멤버가 제일 적은 그룹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BTS는 다 우리나라 한국인이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전혀 리스크도 없고 그래서 BTS도 충분히 공연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할령이 아니더라도 올해 BTS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니어도 좋고 되면 당연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하이브를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분산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종목에 올인할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뿌려놓으면 이제 가을쯤에는 추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핵심은 올해 좋아질 걸 하셔야 돼요. 네.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 모멘텀이 있는 걸 찾으셔야지 싼 것만 찾는 건 좀 위험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ETF나 이런 게 워낙 잘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제 개별 종목을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의문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업종을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업종별 ETF들도 많이 있고 이 개별 종목 투자, ETF 투자 뭐 큰 틀에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뭐 예를 들면 기업 분석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네. 평소에 주식에 관심도 많고 그럴 시간이 좀 많으신 분이면 개별 종목이 더 낫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 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는 것보다 엔비디아 샀으면 더 좋은 수익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게 가능하신 분이면 굳이 저는 ETF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런 네. 분들이라면. 근데 대부분은 직장 생활 하시고 그렇게 공부할 시간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힘들고 사실 공부한다고 또 무조건 또 내가 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도 어렵고 아 나는 내 할 일도 많은데 여기에 힘쓰기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ETF예요. 네. 그런 분들 ETF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ETF가 좀 그 장점이 뭐냐면 개별 기업은 내가 어설프게 잘 모르는데 투자했는데 이게 업종은 잘 골랐어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업종을 골랐어요. 네. 예, 골랐고 AI 때문에 좋아요. 근데 엔비디아 선택했으면 다행인데 인텔 선택했으면 그럴 수 있죠. 진짜 망한 거잖아요, 사실. 인텔 선택했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니까 그런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좋은 건 알겠어요. 기업은 잘 몰라요. 그런데 ETF를 사면 반도체 상승을 그대로 따라가요. 네. 어쨌든 뭐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ETF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실패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ETF가 특히 직장인분들한테 굉장히 좀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새롭게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이라면 뭐 ETF를 기본적으로는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ETF로 업종 뭐 섹터를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가지고 가면서 찬찬히 공부해 보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이렇게 아주 깊하게 안 하셔도 네. 업종이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셔도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아 AI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작년에 조선주 좋은 거 네. 누구나 알았고 근데 기업은 모르겠다면 ETF로 일정 부분 투자하시면서 그 안에 기업들을 따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무난한 거는 지수 ETF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요. 펀드 매니저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펀드 있죠, 펀드가 그 미국의 지수 상승률 있잖아요. 그거를 못 쫓아간대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펀드들이 지수 상승을 이기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10개의 펀드가 있으면 한 6개는 지수보다 뒤처진대요. 네. 그만큼 지수를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만 지수가 75% 올랐어요. 네. 그걸 이긴 펀드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엔 그 작년에 최고로 좋았던 건 물론 삼성하이닉스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 샀으면 네. 75% 수익이 나는 거죠. 그대로.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인덱스 펀드 사라. 지수를 추정하는 거 사라. 개인 투자가는 그게 가장 좋다.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저는 S&P 500이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는 저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S&P 500이나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깔아놓고 투자를 한번 입문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별 종목을 맞추면 ETF보다는 어쨌든 더 수익률이 좋지만 네. 이게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 맞출 확률이 좀 낮아지니까 네.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맞추면 돈을 버는 거니까 그죠. 업종의 방향성을 맞추는 게 개별 종목의 방향성보다 더 쉽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예. 업종 ETF를 투자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레버리지 투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낀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금을 레버리지화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그게 더 좋은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서울 아파트 오를 것 같아. 그럼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리고 사는 건데. 이게 부동산적 마인드인데. 근데 주식은 그게 힘들어요. 그게 안 돼요.
주식은 왜냐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뭐 아예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레버리지를 하려면 정말 이게 지금 당장 뭐 예를 들면 두세 달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을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실패해서 반대로 가면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레버리지 쓴 만큼 2배, 3배 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는 거 신중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확신을 해요. 두세 달 안에는 충분히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 네. 그런 사이클이 보인다. 그러시면 오히려 레버리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는데 그런 통찰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냥 초보자가 그렇죠. 할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진짜 경험이 많은 분들, 특히 슈퍼개미 분들은 레버리지 많이 해요, 실제로. 네.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보는 노하우.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보는 상태에서 레버리지 쓰면 진짜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초보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리 좋아도 레버리지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왜 부동산하고 다르냐면 부동산은 어쨌든 만기가 좀 길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주식 신용대출은 만기가 길지가 않아요. 어쨌든 보통 3개월이거든요. 네. 갚아야 돼요. 그 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연장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이게 뭐 아파트는 에이 안 되면 그냥 우리 살자 이럴 수 있는데 네. 주식도 살 수 있죠. 근데 어떤 기업이라는 게 삼성전자도 아시잖아요. 옛날에 9만 원 갔다가 5만 원 가고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생 이 회사랑 함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변동이라는 게 기업 가치는 또 변하잖아요. 잘 나가던 기업이 순식간에 이번에 뭐 쿠팡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 개인정보 유출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것처럼 회사라는 것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할 준비도 해야 돼요. 기업가는 영원히 들고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검증을 하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손절매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운 나쁘게 사자마자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레버리지를 했는데. 네. 그러면 엄청난 데미지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00만 원 까먹을 거 200만 원 까먹어야 되니까 이게 만기가 짧다는 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 이 부동산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레버리지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오히려 좀 경험이 많거나 뭐 이제 시장을 보는 좀 흐름이 느껴지실 때 네. 좀 내가 이거 저점이다라고 샀는데 더 빠지면 그때는 오히려 뭐 레버리지 써가지고 회복을 네.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건 이제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대신에 레버리지를 하실 거면 기간을 좀 짧게 하세요. 네. 짧게 하고 손절을 확실히 잡고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들어가셔야지 그냥 이 레버리지 하셔가지고 몇 배 가겠지 이거는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완전히 반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럴 거면 그냥 지수 투자가 난 거 아니냐. 뭐 맞아요. 예를 들어 예, 코스피가 그럴 지금 수도 있어요. 4,500이에요. 얼마 전에 3,000대였는데 네. 그러면 그냥 지수 투자 그냥 딱 넣어놓고 마음 편하게 그냥 한국의 베팅 이런 뭐 미국의 베팅 이게 더 그것도 좋은 거 괜찮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요. 반도체가 좋다는 건요. 네. 그냥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시총이 그 옛날에는 20% 됐어요. 네. 지금 30% 넘었거든요. 네. 전체 시총이. 그냥 코스피 200이 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가면 가고요. 반도체 한 거면 빠져요. 네. 실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뭐 변동성은 좀 더 적겠지만 그래서 지금이 반도체 장세면은 반도체 ETF를 투자하신 것도 좋고요. 어쨌든 그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투자하는 것도 저는 네. 하나의 방법이다. 가장 무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 200 투자하는 거. 그리고 뭐 반도체가 뭐 꺾일 수도 있겠죠. 꺾일 수 있겠지만 꺾여도 코스피 200은 반도체보다는 덜 빠져요. 빠질 때는. 오를 때는 좀 덜 오르겠지만 네. 그런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코스피 200 ETF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좀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수 투자를 하면서 우선은 시장을 따라가다가 네. 상황 봐서 그때 가서 자산 배분을 맞아요. 한다거나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항상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면은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크게 미국과 한국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다면은 올해는 좀 어느 정도 배분율이 좀 좋을까요? 저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한국이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냥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그냥 너무 노골적이에요, 사실은. 네. 부동산도 하지 마라. 심지어 예금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 거 보면 예금 이자에는 분리과세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그렇죠. 법으로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건 예금보다는 주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해외 주식 팔고 국내에서 계좌 터가지고 국내 주식 사면 세제 혜택.
예, 요것도 미장하지 말고 국장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국에서도 지금 메모리만 가거든요. 네. 근데 메모리 비중이 제일 높은 국가는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메모리 사이클이 왔다면 한국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미국 보면 나스닥 좀 비리비리 하거든요. 힘은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약하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증시, 그러니까 비중으로 본다면 미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국 비중이 좀 더 높은 게 저는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뭐 올해도 뭐 네. 다른 데들 비해서 나쁠 만한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 방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어쨌든 올해부터 되면 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뭐 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더 아쉬워서 좀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에 장기 투자하는 그 흐름도 생길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어차피 왜냐하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잖아요. 네. 그거는 실제 쉽지 않아요. 정말 큰 부자들이 그렇게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배당이나 은행 예금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면 굉장한 한 10억 이상 네, 나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이렇게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닿진 않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약간 간접적인 효과가 생겨요. 이분들한테도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내가 세금을 깎이는 건 아닌데 그 대주주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배당만 뭐 100억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내가 100억 받는데 옛날 같으면 종합소득 과세 때리면 절반 나가잖아요. 네. 50억만 받게 돼요. 내가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근데 분리과세 때리면 지금 최고세율이 30%를 알거든요. 네. 그러면은 옛날보다 금액을 그렇죠. 훨씬 아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대주주가 보통 배당 의지가 있어야 그 회사 배당이 늘어나요. 근데 배당이 소극적이면 배당이 많이 안 늘어나겠죠. 근데 대주주가 옛날보다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이것 때문에, 세금 때문에. 나 100억 받던 거 이제 120억 받을래. 이래가지고 배당을 늘려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주주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렇죠. 적용되니까 소액주주도 덩달아서요. 그 제도 때문에 배당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당주 투자가 당연히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한테 세제 혜택이 없는 소액주주분들도 배당 많이 주네 옛날보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낙수 효과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가 당연히 저는 이 분리과세 때문에 당연히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배당 ETF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의 인기가 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로 네. 또 해석이 되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 배당주 투자도 좀 해야 될까요? 배당주 투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포트에 배당주는 조금 이렇게 깔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1억이면 최소 20% 정도. 20% 정도는 그냥 고배당주를 좀 투자해 놓는 거죠. 고배당주는 ETF도 마찬가지고 뭐 합쳐서 고배당 ETF를 뭐 20% 하시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당하면 제일 유명한 기업이 사실은 현대차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현대차 우선주가 한때 7% 줬어요. 배당 수익률로만. 굉장히 고배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뭐 통신주, 증권주, 은행주 이런 이제 대표적인 배당 섹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종목 정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비중 한 20% 해서 그냥 이걸 사고 팔기보다는요 매년 배당 받으세요. 매년 배당 받으면서 꾸준히 끌고 가시면 저는 좋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가 주주환원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부도 원하는 게 되도록이면 배당 많이 줘라. 자사주 소각 좀 많이 해라. 주주 가치 늘려라. 이런 거니까 이런 기업들은 거기에 다 해당되는 기업들이니까 기업 가치도 따라서 저는 올라갈 거로 봐요. 좀 주가가 이렇게 낮을 때 선점해서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주가 올라가서 좋지만 배당 수익률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내가 쌀 때 네. 샀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배당주 투자는 저는 뭐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가 오르든 뭐 미국 주식이 오르든 증권 시장이 호황이 되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주가
또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코스피 5천 얘기하면서 그때 이미 시작은 됐어요. 최대 수혜주는 정책의 수혜는 증권사다. 증권사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는 뭐냐면 이렇게 좀 비생산적인 곳에 돈들이 많이 가 있다. 예금이나 부동산 이쪽보다는 모험 자본 쪽으로 몰아보자. 그래서 정책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 그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회사는 당연히 증권사니까 증권사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그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는 금융주 내에서는 어쨌든 저는 증권주가 가장 좋을 것 같고 특히 증권주는 돈도 많이 벌지만 원래 또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뭐 투자할까 한국 주식 투자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국 증권사에 투자하면 그럼 그것도 괜찮다. 어차피 다 돈 버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증권사도 좀 오르긴 했는데 뭐 금융주도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과거 가격 대비 얼마 올랐다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은 여전히 한 해다. 그렇게 올랐어도요. 여전히 버는 돈이 많아요. 네.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이제 한국금융지주만 제가 그냥 그것만 PER만 말씀드리면 한국금융지주가 2조 원을 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이 엄청나네요. 오시죠. 너무 낮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증권주도 룸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조심해야 될 만한 건 없나요?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업종이라거나 뭐 올해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데 이제 가장 좀 걱정되는 이제 업종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좀 그쪽이죠. 그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번에 너무 계약이 파기가 많이 예,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게는 보거든요. 왜냐면 배터리 쪽이 이미 최악은 지나갔고 뭐 계약 해지권은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고객사들이요 배터리 수요가 없으니까 네. 이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취소한 건데 그건 이미 다 그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영향도 크진 않을 거고 사후적으로 이게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그 공시로 나오면서. 네. 근데 시장은 이제 놀라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안 좋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2차전지가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안 좋은 거를 그냥 계속 안 좋겠냐 그게 아니고 최근에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좀 오르긴 올라요. 감산을 해가지고 리튬 값도 오르고 뭐 리튬 값 오르면 반도체 기업들 주가 오르는 것처럼 반도체 값 오르면 주가 오르잖아요. 네. 리튬 값이 올라야 배터리 회사들 주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리튬 가격은 오르는데 그 계약 해지권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좀 그럼 올라가다가 예, 좀 그 꺾였잖아요. 저는 결국 이거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업황 좋은 건 아니지만 배터리주들도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선 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쁜 업종은 사실 그렇게 딱히 보이진 않는데 그냥 좀 재미없는 업종은 이제 그런 쪽 소비재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의류 업종이라든가 네. 이런 쪽 뭐 편의점 업종도 있을 거고 되게 중에 한마디로 뭐냐면 좀 재미없죠. 답답하고 이런 업종들이 더 나쁠 건 없겠지만 좀 답답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될 업종은 그러니까 이게 그 업황이나 이런 건 좋긴 할 텐데 조금 조심할 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우주항공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단기간에 그 스페이스X 상승 네. 때문에 그냥 갑자기 불을 뿜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쨌든 뭐 저는 더 갈 거라고는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 숫자는 안 나오는데 주가들이 워낙 이 상장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으니까 미리 선반영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우주항공주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쪽 업종 되게 관심이 많지만 가격 보면 조금 약간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늦게라도 쫓아가지 마시고 변동성엔 조금 대비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좀 관심이 좀 덜한 것을 사가지고 관심이 붙을 때 파는 게 좋은 방향이니까 이미 올라가고 있는 거를 뭐 추격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번 좀 새해니까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사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